안 하셔서 요리를 보통 내가 하는데 이렇게 수업하는 날은 나도 피곤해서 요리가 힘들단 말이지.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됩니다. 뭘 먹을까? 원장님과 나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원장님이 맨날 했던 소리가 와 어떻게 이렇게 입맛이 맞지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원장님이 선호하는 음식은 이제 생긴 것처럼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토속적인 음식을 좋아하셔서 한식이 아니면 입을 잘 안 대세요. 무슨 외국 나온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주식이 파스타입니다. 저는 반대인 것 같나요? 아니에요. 저는 한식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짜고 파스타가 맛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 봉수야? 자, 행정 대집행이고 요건 3개 있었는데 일단 볼까요? 근데 꽤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 법은요, 결국엔 돌고 돌아. 초심 때 제가 법 지문할 때 했던 얘기인데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조건부 효력을 베이스로 깔아요. 특정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걸 연결하는 게 법 지문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나오면 심심하니까 여기다 뭘 넣냐? 예외 조항들, 예외 사항들을 넣음으로써 문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법 지문은 돌고 돌아 결국에 이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출제 원리를 그냥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다를 바는 없어요. 자, 조건, 효력은 나와요. 행정 대집행이 효력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발동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뭔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각각 예외가 꽂혀 있어요. 자, 첫째 조건은 볼까요? 공법상 의무의 이거 뭐야? 네, 공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된다. 즉 공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괄호친 거에서 다 있다고 했죠. 네, 공법이라는 조건을 여기서 언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이미 오픈된 거고요. 예외인 걸 봐야겠죠. 자, 어디 갔냐? 이 문단의 4번째 줄입니다. 빨리 미니 PC가 왔으면 좋겠네요. 이 문단 4번째 줄, 공공용지 취득 시 띄어쓰고요. 미안합니다. 검수가 덜 됐어요. 미안해요. 내신대 기간이라서 바빴어 다들.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닌 약정에 따른 사법상 의무다.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여러분들 이제 슬슬 이걸 이해해도 좋고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올 거는 이미 예상이 돼요. 이런 멘트가 있다면 약정은 사법이다. 공법이 아니다. 100% 보기에 있죠. 이런 것들. 콕 집어서 예외를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까지 나온 거는 무조건 보기에 내겠다는 겁니다. 공법 조건은 오픈됐지만 거기에 예외. 약정은 사법이니 공법이 아니다. 요거 하나 얹어져 있는 거고요. 계속 이런 패턴들이에요. 조건 효력 근데 거기에 예외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조건도 가도 될까요? 자, 대체적 자기의무여야 된다. 예, 대체 가능한 자기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줄줄줄 써 있고, 다만, 읽어볼게요. 밑에서 4번째 줄. 이 문단, 밑에서 4번째 줄. 부작위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의무. 이거 뭐겠어요? 그린벨트에 별장 짓는 거요. 부작위 의무인데, 자, 별장을 지은 거야. 그리고 아저씨 여기다 지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걔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부작위 의무라서 니네 대집행 못하지롱. 철거 안 할 거지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 짓을 하냐? 당연히 판사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미 판례법으로 해놨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그냥 배째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공작물에 철거라는,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말인데 꽤 중요합니다. 철거하지 마세요를 철거하세요로 자동으로 전환하게 해놨어요. 너무 어렵나요? 부작위를 자기로 자동으로 오토로 바뀝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자기 의무를 전환되어 대집행 대상이 된다. 네, 불법 건축물. 즉 부작위가 자기로 바뀌는 예외가 있어서 대체 자기라는 두 번째 조건도 성립시키게 하는 특수 상황이 있었다. 됐을까요? 오락고락하지 않죠? 자, 셋째는요, 뜬금없어요. 정말 뜬금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비례 원칙을 2번인가 봤어요. 앞부분, 수특 앞부분에 한 번 있었고요. 심지어 기출에서도 한 번 봤습니다. 이 기출은 어디서 봤냐면요. 역시 저랑 수능 초심에서 했던 건데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충망 수리 법규 3가지 종류 거기서 봤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신 분들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법규
사인 간의 사법 간의 계약에서 관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규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임의법규, 두 번째 단속법규, 세 번째 강행법규. 계약이 유효할까 무효할까,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방충망 소리 누가 할까? 그리고 보기가 보니까 농지법 위반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거기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지문에서 봤었고, 심지어 이게 첫 번째 그 기출에 첫 번째 문제의 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비례 원칙은 올해 수특에 지금 몇 개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2번이나 등장했거든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거든요. 아마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이 수업이 계속 이어간다면 과학기술 파트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거기서는 왜 과학기술은 취향이 아니야? 예, 저도 취향이 아니에요. 거기는. 야, 솔직히 이건 내 취향인 것 좀 느낌이 오지. 아무래도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나 최대한 그냥 모른 척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비례 원칙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 풀 때 나오는 관계에서의 비례 반비례, 그 비례를 말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서로 상응하여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벌을 주려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사람이 한 잘못에 비례하여, 잘못의 크기에 비례해서 벌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행정 대집행은 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벌이잖아. 아주 강한 벌이야, 소프트한 벌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는 사람 집 가서 그 집을 허무는 거예요. 그 사람 빼내고. 국가가 안 된다 이놈아 하고 있으면, 어이 저기 사장님이 나오세요 하고서 이제 때려 부시는 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즉 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이 의무 위반이 심각해야 되는 거야, 적당하다는 거야, 아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즉 비례 원칙에서 하고 싶은 얘기, 행정 대집행은 개빡센 제재니까 그만한 아주 심각한 잘못이어야 된다, 심각한 문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문단 마지막 셋째입니다. 밑에 세 번째 중간 셋째, 비례 원칙을 충족해야 된다. 즉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여기 있네요.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대집행이 용인될 수 있다. 됐을까요? 비례 원칙을 해놓고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네, 행정 대집행이 그만큼 빡빡한 조건을 갖춘 아주 빡센 제한이다라는 얘기를 비례 원칙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됐고요. 여기는 빨리 갈게요. 나 안 쓸게. 자, 첫 번째 계고 이제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로 날리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장, 네, 판사님 허락 받고 가야 돼요. 영장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대집행 실행, 말 그대로 가서 부시는 겁니다. 네 번째 비용징수, 대집행 해주는데, 대신 해주는데 든 비용 네가 내라고 고지서 날리는 거.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됐을까요?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이미 그래서 일부러 아까 얘기하고 왔습니다. 인도인데요. 소유권 이전 같은 거예요. 이 지문에서 나온 건 두 가지 나오네요. 인도에서 점유 배제, 그리고 점유 인도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인도 점유에서 배제한다. 자, 네 건데, 네가 점유 소유하고 있는 건데 네 걸로 아닌 걸로, 네 소유가 아님으로 이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손에 없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소유권 이전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 논쟁이 된 이유 자체가, 이게 논란거리는 이유가 점유 배제 사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그린벨트 별장,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법이 좀 어수선할 때는 그냥 돈만 나왔을 때 거기다 지은 거야. 그린벨트? 그래서 자연이 좋구만. 그래 지어버리자고. 이렇게 된 거죠. 또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특권을 누렸겠습니까, 옛날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절차를 다 지켜서 철거하러 옵니다. 이제 무슨 짓을 하냐? 이 집에 누워요, 그냥. 이 집에 누워요. 그러면 이 집의 그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가 됩니다. 자, 이 건축물을 허물려면 점유를, 이 사람은 이제 네가 가진 게 아니야라고 다 부숴버려야 되는데, 소유한 거는 뭐가 아니라고 했어 아까? 인도 행위는 대체 자기야, 비대체 자기야. 이 소유권을 이동시키는 거는, 이건 비대체예요.
그 사람이 의지를 가져야만 소유가 아닌 혹은 누구한테 넘김이 가능해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자,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행정 대지평에 처음에 맨 처음 하던 조건, 대체적이라는 말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집 그냥 불어 누워서 이 집 바닥을 딱 잡고 있으면 어쩔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판사님들도 머리 또 깨지겠죠. 그래서 판결 하나를 급히 추가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한 거예요, 현대에서. 자, 21쪽의 두 번째 줄. 소유 행위이므로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는, 자, 이거 뭐야, 딱 저격한 거야. 네가 지은 집, 건물 점유자죠. 근데 그 사람이 철거해야 되는 집의 의무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철거에다 뭘 포함시키냐? 철거에는 그 집에서 나와야 된다는 퇴거 의무도 같이 그냥 넣어버립니다. 이거 좀 억가로 하신 거긴 한데,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배째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명이 배째 방지예요. 집에 들어 누워서 안 돼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판사님이 그랬는데 이 철거 의무에는 특수한 경우 철거해야 되는 사람이 그 건물이나 물건에 점유하는 존재라면 퇴거, 거기서 꺼내올 수 있는 의무도 있단다 하고서 걔를 그냥 들고 끄집어내고 허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해보시면 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지 나와요. 그래서 정의배진 상황 문제 후속 판결로 처리합니다. 뭐냐? 퇴거 의무를 포함시킴으로써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악덕 무슨 별장 주인들 나올 텐데 사실 누구냐면 실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스님들이에요, 사실은. 고속도로 깔고 굴 파야 되거든. 안 된다 이놈들아 이거지. 어떻게? 그래서 옛날 대통령들이 산에 가서 스님들하고 막 이제 손잡고 얘기하는 사진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다 이거예요. 저게 없어갖고 이 스님을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스님들도 법은 또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다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 해줄 리가 없잖아. 당연히 보상을 나름 넉넉히 해주겠지. 그 정도까지 막 화제가 되면. 근데 이게 확실히 시대가 옛날이 좀 더 낭만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현대사회는 이따가 시에서 볼 건데 현대사회는 조금 막 이런 얘기도 비판도 듣잖아. 뭐 황금 만능주의다, 물질 만능주의다 이러잖아. 근데 그때는 보상을 많이 줘도 안 된다, 여기는 부처님 오시는 혹은 예로부터 내려온 막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런 소설도 있죠. 아버지의 땅이라고 땅 안 팔겠다는 병원 짓겠다는 그런 소설도 있었죠.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 이 건물을 허물고 고속도로 내려오는데 이 건물을 못 허무는데 여긴 안 된다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해요. 보상금이 좀 적나 보다 이 생각을 해요. 보상금을 더 주면 당연히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에는. 마지막 요거 볼게요. 나름 어려운 개념인데 편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거 그냥 리얼하게 어떤 용도를 하냐면요, 이게 원래 정식 용어예요. 마지막에 나온 행정소송 얘기가 그거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절차에 각 들어갈 수 있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고 종이 날라오면 안 돼! 멈춰법이에요. 멈춰. 지금 멈춰가 좀 이상한 용도로 쓰는 것 같은데, 자, 멈춰! 이거 날라올 때 멈춰! 각각 할 수 있어요. 행정청을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판사님한테 좀 이거 맞는지 물어보자. 영장 멈춰! 그 집행 멈춰! 포크레인 오면 멈춰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요. 왜요? 집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어떻게 된 상황이야? 포크레인 한번 헐린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하면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 기각이 아닙니다. 이 지문에 없어서 그냥 빨간색으로 씁니다. 각하가 일어납니다. 정법 하시면 기각 각하 정도 볼 줄 알죠? 기각은 소를 제기한 사람한테 패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패소시킨 거예요. 판사님이 내가 생각해보니 야, 네가 소를 제기한 네가 좀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 자,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패소예요. 근데 각하는 뭐냐? 이거 얘들 행정집행한대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하는데 접수 안 됩니다. 접수를 안 받아요. 왜요? 네가 하는 소송에 그 소에 실제 이익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무슨 소리야? 판사님이 열심히 궁리해봐서 그래 이거는
행정청이 잘못한 것 같다. 네가 행정소송한 거 오케이 인용해서 네가 승소했다 쳐봐요. 자 그러면 지금 허물어진 건물 잔해가 갑자기 붙어오르더니 다시 건축물로 복구되나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판결은 누구 편을 들던 이득을 보는 게 없다.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접수를 안 해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 자 빈칸들 다 채워보셨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 좀 넘어가고요. 우리 스텝 4만 합시다.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됐네요. 자 제대로 이해했다면 스텝 4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풀어보시죠. 다른 질문과 다르게 보기에 굉장히 리얼하죠. 아는 만큼 써주더라고. 자, 다 푸셨나요? 말만 번지 아직 별거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대집행합니까? 이게 옛날 얘기죠. 벌금 때리면 됩니다. 훨씬 신사다워요. 역시 물질 만능주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한테 부과하는 건데요. 자, 조금 메커니즘이 달라요. 일단 범용성이 더 좋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대집행은요. 대체적 자기 의무만 작동하거든요. 하지만 이 집행법은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도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그 비대체 자기 의무에도 작동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여도 되고요. 소유권 이전 같은 거에도 부과되고요. 그리고 부자기 의무 불이행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그때 그냥 바로 벌금 때리면 되거든요. 님들아 이 이행강제금은요. 여기 옆에 별명 써놨지만 집행벌. 네 벌금입니다. 과속하지 마세요. 과속함. 뭐 날라가요? 집행벌로서의 벌금이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겁니다. 현대사회는 다 이걸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옛날이나 이렇게 했지 요즘에는 여러분들 왜 바뀌었는지 알아요? 웃긴 게 정보통신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 들고 다니나요? 계좌이체로만 거래하죠. 자 옛날에는 집행벌 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돈 없는데 라고 해요. 어디다 숨겨놔요. 논밭에 이제 파놓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걷어갈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자 문제는 지금 뭐 사러 갈 때 이게 현금에다가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 않잖아.
계좌이체, 카드 결제, 신용의 형태로 바뀌었죠. 자, 그냥 집행벌, 벌금 때립니다. 이거 철거하세요. 안 할 건데, 예, 벌금 5천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5천만 원 숨겨놨지롱이 아니라 그 사람 계좌를 그냥 압류하면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 평생 현금 쓰고 다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사과박스 들고 다니면서 여기 2천만 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그냥 끝나요. 현대의 편리함이 오히려 법의 집행을 더 유용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서 돈 받으면 바로 빠져나가요. 그 벌금 차후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갖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이체되는 순간 빠져나간대. 무슨 인생을 살았니? 막 이렇게 했던, 나보다 어렸던 친구였는데 신기해. 옛날에 카페 알바할 때 카페 매니저로 했었는데 그때 온 막내 그 21살 우리끼리는 그냥 농담으로 접시 닦기라고 했는데 세척을 담당해 주신 분이 동생이 그런 일이 있어서 따로 봐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사니 친구야. 너도 지금 몇 살이냐? 얘도 한 36 됐겠네요. 아 참, 문제 설명을 안 하고 나 뭐 개소리 하고 있냐.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와 있던 거 비대체적 의무인 소유권 이전 같은 것, 비대체적 자기 의무, 그거 굳이 번거롭게 자기 의무로 바꿔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행강제금 해도 되나요? 되죠. 보기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행강제금, 즉 집행벌은 나머지에도 다 다른 상황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 의무로 바꾸지 않더라도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도 충분히 이행집행벌을 시행할 수 있다. 답 3번 의도한 겁니다. 올해 아니 이거 나왔잖아. 행정대집행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연기한다면 행정대집행을 그대로 내지 않는 이상 뭐 나오겠어요.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거 반곡고는 내신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 반곡고 화작반 이걸 했대요. 다음 장.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문학해야 돼갖고 다음에 있는 이 6번 이거 LMIS는 힌트만 드릴게요.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죠? 자, Y축은 이자율이고요. X축은 국민소득인데요. 이거 수요 공급 곡선 처리하듯이 하시면 돼요. Y축부터 처리하라고 써 있습니다. 매뉴얼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Y축인 이자율이 올라가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다양한 경제현상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무난하게 그래프가 간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텍스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녀오세요. 반곡고 화작반 이거 한 거 맞죠? 이거 소담이었나? 미안하다. 반곡고 화작이지. 미안하다. 엄매. 둘 다 선택 안 했고. 엄매. 엄매. 미안하다. 우리 같이 시험 잘 봤니? 왜 점수 안 보내, 이 새끼야. 자, 문학 넘어갑시다. 그럼 현대시 해야 돼요. 32쪽이네요. 오늘 볼 현대시들은 전후, 광복 이후, 전쟁 후, 독재정권 시즌 때, 그리고 산업화 시기 때 시들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사실 주제가 뭔지 나올 것 같죠. 물론 이제 시기적 배경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안에 담긴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서정,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의 대응 태도, 그걸 기준해서 보는 걸로 설명을 갈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처음 본 작품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아직 수능 특강 문항을 먼저 보신 분이 아닌 이상 이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높은 확률로 처음 본 작품일 거예요. 올해 수록 작품들이 다 신선해져 갖고 아마 여러분들이 본 게 없을 거예요. 엄청 신선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김규동의 김규동 시 자체를 본 적이 없을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리고 오른쪽 시, 이거 이형기 처음 들어보시죠? 민들레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요. 즉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처리할게. 스텝 1은 아예 저랑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복습할 때 채우세요.
스텝 2, 3, 4는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 안 나실까봐 설명드리면 스텝 2는 OX 문제, 스텝 3는 양자택일, 씌워야 되는 양자택일, 마지막은 그 교사용 교과, 그 수특 교사용에 담겨 있는 해제본으로 만든 보기, 그거에 따른 적용 해석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텝 2, 3, 4를 그냥 순수한 피지컬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작품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자, 시간을 드려야겠죠. 작품 두 작품입니다. 읽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텝 1 하지마. 빈칸은 나중에 복습할 때 하세요.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스텝 2, 3, 4 푸는 데까지 4분 30초면 풀더라고요. 자, 작품 읽고 스텝 2, 3, 4까지 해주세요. 출발. 4분 30초. 힘들어. 가능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에이, 이미 시대도 좀 깔아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 현대시 3으로 실려있는 이 작품은 그 의미나 상징적 의미가 뭐 신선하거나 부각되는 작품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나왔어요? 물론 이제 주제가 이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담겨 있고 저항 의식도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한테 좀 식상합니다. 근데 또 식상하긴 하지만 표현법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시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색채 이미지라든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내용은 좀 평이에요, 사실.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가자품의 나비와 광장일 때 이 나비가 뭘까요? 요거는 그냥 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끝날 것 같네요. 님들아, 스텝 3부터 봅시다. 이걸로 그냥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스텝 3의 1번 보시면 가의 활주로와 제특인데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도피처를 아니 이거 타고 날아가겠다가 아니라 현대화된 개인을 억압하는 그런 폭거들을 말합니다. 현대 문명이에요. 자, 두 번째 흰나비는요. 순수한 존재는 맞고요. 동시에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굴복하지 않고 맞서는 존재로 설정해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면 마지막 줄에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눈치채셨나요?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왼쪽에 스텝 1 빈칸 채울 때 확인하시면 거기에 써 있는데 이거 공식 해석으로 되어 있는 걸 반영했기 때문에 요 해석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민들레인데요. 민들레는 조금 복잡한 존재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요. 근데 현재 상황이 좋나요? 얘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바위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뿌리가 놓을 때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잡초가 이미 자리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바위 사이로 파고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털을 잡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현재 부정적 상황을 수용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핍니다. 피어내는데 닷새 만에 진대요. 5일 피고 그냥 이제 끝내요. 그 고생을 하고 5일밖에 피지 못하는 아주 강한 유한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소멸하게 되는 유한성으로 유발되는 허무함, 공허함, 무상감들을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는 조금 복잡한 모양새입니다. 자,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민들레 해석 두 번째 해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어진 한계와 생의 허물을 수용, 그리고 생명력을 연소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생명력을 열심히 태우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어색이 조금 깔끔하게 끝났죠. 자, 왼쪽에 있는 OX도 마저 봅시다. 표현법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뒤로 뺐습니다. 34쪽에 스텝 2 볼게요. 첫 번째, 가는 대비되는 색채. 일단 색채, 힘들어. 대비되는 색채 이미지입니다. 가의 색채 이미지 대비가 보이나? 1년에 있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꼭 띄워서 할게요. 그럼 보기가 더 편한데. 어디 가서 흰나비 그리고 피 묻은 육체 이 정도면 충분히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 대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피무드는 색채 언은 아닙니다. 색채 이미지 떠오르게 하는 심상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좀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표현 내용화 1번 계속 나는 색채어의 반복을 통해 이거 있었나요? 있어요. 놀랍게도. 반복은 몇 번 이상 있어야 되나요? 예, 2번 이상입니다. 색채어는 딱 색깔말이어야 돼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노랗게가 2번 나와요. 노랗게가 안 보이는데요? 그냥 노랗게가 아니라 좀 짬뽕된 노랗게가 있습니다. 1년의 마지막 행, 샛노랗게. 그리고 1, 2, 3, 4, 5년의 이행, 노랗게만. 됐을까요? 3번이네요. 다시 보니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채어 반복 맞고요. 예, 민들레 생명력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녀오세요. 아유 착하죠. 다른 친구들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던데 괜찮아요. 나도 말도 안 하고 쉬고 오잖아. 2번 볼게요. 나는 감탄사를 동반하는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 이제 그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자 일단 근데 있었나요 영탄적 어조? 그럼요. 영탄적 어조 공식 4개. 느낌표, 감탄사, 감탄적 어미, 서리법 중에 감탄문 의미 서리법. 자 제가 말한 것 중에 2개를 충족하는 4글자가 있네요. 민들레, 느낌표.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영탄적 어조로 할 수 있겠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을 제가 한정한 거예요. 감탄사를 동반한 영탄적 어조가 맞는가? 네. 가 감탄사입니다. 시적 대상이 가진 무한한 가치, 화자의 예찬 모두 좋습니다. 화자 태도도 예찬 좋고요. 예, 대상이 가진 가치 한정되지만 그래도 영원인 것 같은 생명력의 발현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동그라미 맞고요. 자, 3번째는 의문은 종결음이 변주 반복 맞나요? 자, 조심하세요. 우리 지금 표현법이라서 내용이 아니야. 이 작품은 솔직히 나오면 표현법밖에 낼 게 없어요. 의문형 종결어미가 변주된 거 맞아요? 맞아요. 의문형 어미 뭐가 있냐? 것인가가 있고요. 것일까가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같은 의문형 어미인데 변주됐다고 봐도 좋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요? 간절한 소망,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해석이 틀렸어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체념적 인식, 요것 때문에 X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 표현법은 맞는 얘기입니다. 의문형 종결어미 변주 반복은 생각보다 많이 있는 표현법이 아니에요. 시에. 이 작품에 있는 특수한 경우긴 합니다. 네, 4번 문제는 계속 해석이 다 끝났으면 그냥 날먹할 수 있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허무에 굴복하는 민들레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 해석이 어색하네요. 됐을까요? 넘어갑시다.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이거는 미리 말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지금도 재미없긴 하지만. 가작품 시인이 좀 익숙하신 분이네요. 예, 그 아저씨. 나도 좀 익숙하시네요. 황동규, 즐거운 편지, 그분. 사실 황동규 씨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황동규 씨 아들 얘기도 내가 했었는데. 기억 모르시죠? 황동규 아빠 얘기도 했었는데. 나 했어! 김석중만 한 게 아니라, 황동규 아빠가 누구야? 황순원이에요. 소나기 그 아저씨! 했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동규 아들은요. 이름 까먹었어요. 한 번 임팩트가 워낙 강하셔서 황뭐뭐 변호사예요. 하버드 나왔어요. 변호사시고요. 이분이 TV에서 빅한 사건 미안. 헷갈렸다. 야, 사과. 아빠만 얘기했다. 황순원만 얘기했다. 아들은 얘기 안 했다. 쏘리. 따님이 현대 소설가신데 꽤 인기 있는 분이에요. 관심 있으면 관심이 없죠. 나 지금 누구랑 헷갈렸나? 김동리랑 헷갈렸어. 미안하다. 김동리 아들이 좀 유명하신 분이라서. 영마. 됐어. 미안. 자, 가작품이 꽤 재밌습니다. 왜냐면 우리 보기에 따라 작품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죠.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보기는 교사용에 있는 기본 해제를 보기로 이용했기 때문에 기본 해석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푸신 다음에 스텝 2, 3, 4 똑같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4분 30초 동안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품이 어떻게 다양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간 재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죠. 배고파. 자, 30초 남았네요. 이건 작품을 조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순간 원장님이 나도 들을래 해서 막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어요. 가작품은 김수현 작품인데 김수현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람의 시를 몇 개 봤어요. 뭐 고궁을 나서며라든지 폭포라든지 아니면 눈이라든지 기침해라 막 그거 있잖아요. 다 이하시 작품이고 대표적인 저항 시인입니다. 근데 이하시가 이런 작품을 안 쓰거든요. 이 보기 해석에 따라도 이게 뭘로 해석한대요? 마지막을 희망. 가슴이 그래도 풍성하다. 비록 지금 굉장히 마음은 담배처럼 쓰리지만 그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풍성하구나. 이렇게 돼서 미래에 대한 희망 이쪽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제시된 공식 해석이긴 한데 사실 실제 평론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김수영은 그런 시를 안 쓰거든요. 그럼 뭘까요? 자, 다행히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너무 밋밋하게 교사용 해석되어 있어서 EBS 출판하는 사용설명서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품을 좀 더 설명해놨어요. 곡을 보니까 역시나 하나 더 씌워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책 버전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게 따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소개해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 이게 정설로 보는데 조롱하는 겁니다. 스스로 비웃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봉수가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났어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지막 연이 뭔가 좀 앞에서 느꼈던 찝찝함이 사라져요. 자, 조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혁명은 안 되고나 되어 있는데 보기 보고 오신 분들은 눈치챘을 겁니다. 4.19 혁명 이후에 쓴 시인데 4.19 혁명에서의 중요했던 가치는 간단해요. 독재 정권에 대한 타도, 그로 인해서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 그 염원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해졌나 봐요. 참고로 동기간 때 나왔던 시 중에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가 있습니다. 4월의 항쟁도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순수했던 저항의식이 조금 그걸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때문에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보고 좀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회적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본인도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하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방은요 저항하는 정신, 김수영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저항에 대한 말이고 4월 민주항쟁의 정신으로 해석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보기가 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자, 여러분들 2연은 다 안 읽고요. 마지막 줄 보시면 됩니다. 2연의 마지막 행.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화자는 지금 그 저항하고자 하는 원동력 그런 의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수영 씨가 자, 계속 사면 읽어볼게요. 사면이 중요해요. 이게 뉘앙스가 아예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자, 혁명은 없어요. 방만 바꿨어요. 이 방은 저항하는 소리가 나는 곳이었는데 바뀐 겁니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자, 이 부분 해석이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보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푸신 보기 마지막 문구를 희망, 미래에 대한 기대로 해석한다면 이 지금 읽은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는 뭘까요? 이거는 과거의 실수를 토대로 반성하고 성찰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됩니다. 약간 내가 이 무기력한 거 좀 실망스럽지만 그래 이걸 재산으로 삼을 줄 다 알아. 이걸 계기로 더 나아져야겠어. 더 나은 내일이 있겠지 라고 하는 시가 돼버려요. 김수영 씨가 이런 주제를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런 실망밖에 없어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올까요?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나는 이제 남은 건 뼈 감기 이런 것밖에 없어. 난 이런 무기력한 실망스러운 모습이 내 그냥 재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조롱하는 문구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계속 가볼까요?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자, 뭔가 불확실해요. 잠깐만. 그래도 희망으로 해석한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반대 해석을 지금 병에 가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네. 긍정적인 시어로 희망적인 미래로 해석한다면 지금 이 부분. 이 가벼움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실망스럽고 무기력한 것 같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높게 평가될 언젠가 역사에 기여할 만한 이 의미가 따로 있는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뭐겠어요?
역시 조롱입니다. 아주 대단한 역사 납시였구만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똑같이 읽는데 말투가 다르니까 딱 느낌이 다르죠. 자, 이 가벼움을 나의 자세를 삼을 것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혁명 안 되고 나는 방은 바꾸었지만 반복되고 있죠.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의지 없어요. 무기력해요. 다시 쓰디쓴 담뱃재 냄새만 되살았지만 쓰라린, 고통, 무기력, 허무함 이런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오른쪽 가서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도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자, 아까 그나마 재산을 삼을 만한 가벼움조차 없어진다면 기쁘고 가슴이 풍성하다. 좀 어색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그냥 아주 잘났다. 그냥 다 포기하니까 좋지. 이런 느낌입니다. 아,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하지? 아, 몰라. 그냥 자자. 이런 느낌. 근데 나 작품도 어려워요. 황등구의 달밥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주리라.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됐습니다. 일단 주제는 잡을 수 있겠어요. 달빛이 뭔지는 알겠어요. 화자가 보여주고 싶은 거, 나를 대표할 만한 거라고 꺼낼 거예요. 그리고 달빛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자, 미리 말하면 당연히 좋은 거 봤어요. 아, 도치법 같은 표현법은 여러분들 알아서 눈치챌 수 있죠? 티 나죠?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성찰이에요. 본인의 삶에 대한 되돌아봄. 간단합니다. 더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요. 다음.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 중에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자, 아까 뭘 보여준다고 했었죠? 달빛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보여준다는 말이 똑같이 나오네요. 즉, 외로움이 아닌 길과 달빛은 같은 말로 호응하는 것과 같긴 될 겁니다. 아까 달빛은 외로운 길이 아닌 거예요. 뭔가 좀 더 괜찮은 뜻이 갖고 있겠네요. 자,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오픈됩니다.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 계속 그래도 읽어볼게요. 오랫동안 네 여면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고이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한복 바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하죠? 주머니라고 하나요? 아, 뭐 엄청난 걸 기대한 거야. 그래? 이것만 말하는 주머니 이름 있는데요. 복주머니도 주머니야. 여기 있는 이 옷은 없지만 여기 달려있는 것도 주머니야.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요? 호주머니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 바지에는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참고로 호주머니의 호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에서 오랑캐 호자야. 외래에서 들어온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원래 없어요, 우리나라 바지에는. 그럼 물건 어디다 놔요? 고이춤에 넣었답니다. 고이춤이 뭐예요? 설명되어 있죠? 고무줄 바지잖아요. 허리를 접어서 올려서 입어요. 그러면 이 접은 부분에 틈이 있으니까 거기다 물건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고이춤. 떨어지지 않을까요? 님들아, 물건 넣고 3-4번 접으면 주머니보다 훨씬 안전하긴 합니다. 다만 현대 이러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죠, 사람이. 이러고 다니기에는. 자, 어쨌든 근데 이 고이춤이 쓴 이유는 뭐냐? 호주머니보다 더 깊이 넣어놓은 거예요. 몇 번을 감았어요. 허리에 대려고. 꼭꼭 숨겨둔 내면이라는 뜻입니다. 화자의 방금 위랑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온 건 무엇인가?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로 들어간 겁니다.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을까? 같은 말이었던 겁니다. 내적 성찰. 긴밀한 내적 안으로 들어간 탐색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자,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맨 처음 그거예요. 자, 마지막 줄 볼까요?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자, 뭐가 있을까? 까보니까, 고이춤 까보니까 다 헐벗고 딱 오픈하니까 달빛이 있대요. 자, 달빛은 뭐겠어요? 아까 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단서가. 외로운 길이 아닌 거. 다만 이제 단서가 너무 없으니까 굳이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외재적인 건 안 걸고 오고 달빛의 속성 자체를 쓰면 됩니다. 달빛은 밝고 빛나는 거죠. 밝고 빛나는 미래로 해석하는 게 올해 공식 해석이더라고요. 됐을까요? 내적 성찰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깔았다. 자, 두 개가 같이 있는 이유가 있었죠. 올해 같이 수록된 이유. 둘 다 희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적 성찰 결과가. 근데 왜 이렇게 낯설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문학적으로 엄청난 그런 평가를 받는 시들은 아니라서 이런 내실입니다. 보통 교과서보다는. 자, 표현 내용화부터 설명해 드리죠. 이번 스텝 2, 38쪽에 스텝 2.
1번은 동그라미입니다. 반복된 식구요. 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한 3-4번 반복되죠. 맞고요. 상황 부각, 정서적 깊이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부각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나는 의문형 진술을 활용한 자문자답 방식. 이것 때문에 신경 썼네. 있었나요? 오, 있어요. 자문자답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오랫동안 네 여명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달빛 달빛 하면서 끝납니다. 자문자답이에요. 귀여운 척은 아니에요, 이게. 강조한 거지, 반복해서.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내적 성찰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3번 둘 다 역설 없습니다. X 바로 때려주시고요. 자, 오른쪽 설명이 다 끝났죠? 그냥 탑만 불러드리면 되겠습니다. 스텝 3의 1번 가의 그 방은 두 번째 겁니다.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화자가 상시하게 아니야, 두 번째 거 맞네요. 미안합니다. 예. 두 번째 거 골라주시고 2번 실망의 가벼움. 이거는 공식 해석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 선택하셔야 돼요. 수용하려는 주체적 태도, 약간 부정적이지 않은 걸로 해석한 버전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보기가 있어야 이제 확정되는 거고, 저 아래 보기 기준에서 만들었습니다. 3번은, 세 번째 거는, 예, 첫 번째 겁니다. 요거는 괜찮죠? 힘들어. 자, 스텝 4. 자, 별거 없습니다. 보기에 긍정적 미래 희망으로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답은, 예, 하나밖에 고를 게 없네요. 참, 5번이 답입니다. 그 과거의 수동적인 삶의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이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 문제를 만들 때 신경을 쓴 게 있었는데 이 황동규 작가가 좀 웃기게도 수능 초심 우리 초심 첫 토에 있었던 내용일 거예요. 모더니즘의 학파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를 반년 만에 다시 하게 되는데 모더니즘 학파가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분 봤어요. 교과서에 있는 시는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천연희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김광규의 묘비명 뭐 황량한 도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한국 모더니즘이죠.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 여태까지 나왔어요. 나온 것들을 그냥 기억난 거 하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미지 강조, 이 부정적인 도시 모습, 철골같이 늘어선 뼈대 막 이런 것들, 건물 아니면 요거는 최근에 나온 거.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공동체 사회의 회복.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이 모더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현대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 거예요. 이것도 과거로 회귀가 느껴지나요? 객관적으로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 나아지겠지. 지금은 별로지만 괜찮아지겠지로 가는 쪽이에요. 모더니즘이. 참고로 이걸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모더니즘 자체는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냥 모더니즘의 원리, 현대사회,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지부터 깔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보기 통해서 추론해야 되거든요. 자, 선지 5번은 나올 수가 없는 회귀 본능 없습니다. 이런 거. 자, 조금만 서두를게요. 다 못하겠네. 뭐를 하고 보낼까 지금 짱구 굴리는 중입니다. 남은 시간 대비. 과감하게 넘기려고 했는데 또 하필 조지훈 씨라서 여러분들 가작품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보면 막힐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 두 연만 그냥 한번 간을 보자. 40쪽 오셨나요? 자, 가작품 볼게요. 조지훈의 눈 오는 날인데 역시 처음 보실 겁니다. 읽어볼게요.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흰 동정 달아있고 창에 기대면 화자는 두루마기 입었는데 검은색인데요. 동정이 뭔지 알죠? 그거 묶는 끔은 매듭을 말합니다. 그건 흰색이에요. 색채 대비입니다. 이미지 대비 나오죠? 별거 아니에요. 자, 창에 기대는데요. 계속 가볼게요.
박 오타 아니야. 박 넌출 상기 다음은 넌출이 혹시 뭔지 해서 좀 해드려야 돼. 조지훈 씨가 좀 예스런 표현을 많이 써갖고 넌출은 덩쿨인데 덩쿨. 아 잠깐만 쓰지 마봐 미안해. 장난 좀 쳐서 덩쿨인데 불편하신 분 없으세요? 덩쿨은 없습니다. 덩굴 혹은 넝쿨만 표준어입니다. 몰랐구나. 예, 줄기가 뻗어나간 그거요. 넝쿨, 덩굴을 옛 형태의 말로 비슷한 형태로 넌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순 우리말이에요. 심지어 예부터 쓰였던. 아니, 덩굴, 넝쿨을 모른다고? 여러분들 포켓몬 중에 안에 라면처럼 생긴 애 있는 거 알아요? 초록색 라면? 잠깐만. 알아? 처음으로 말한다. 여기 있다. 114번이구나. 야, 진화 버전도 있어? 465번? 덩쿨인보 이건 뭐야? 얘 아세요, 얘? 빵 먹으면 가끔 나와서 꽝인 얘 있잖아요. 이름이 뭐게요? 나무위키에는 덩쿨이라고 써있네요. 덩쿨이 포켓몬스터가 처음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름이 덩쿨이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이제 시즌 2 AG 골드 시즌에서는 덩굴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나무위키 내가 쳐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바뀌었다라고 써있어요. 제가 수정해 놓을 거예요. 그 당시 검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덩쿨은 표준어가 아니니까 그걸로 이름 지은 거 잘못했다고 권고 조치했거든요. 그래서 덩굴이로 바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뭔 개짓거리야.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덩굴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SBS 반영분 2기는 덩굴이로 갑자기 나옵니다. 나 다시 덩굴이가 됐다. 국가가 개입하는 게 당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원칙에 따른 행정 대집행 조건이 엄청 빡빡한 겁니다. 아이스크림도 바뀌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이거? 맛있죠? 비싸고. 밀크쉐이크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름 한번 바뀌었거든요. 왜냐? 표준어가 아니에요. 엄매 패밀리들은 이제 익숙한 기본형 뭐죠? 어감 뭐죠? 설레다니까 어간이 설레죠. 명사형 전성음이 이미 있나요? 없죠. 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설렘이 표준말이에요. 설렘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권고 조치 들어갔죠. 옛날에 별 말도 안 되고 시비를 걸었다니까. 여러분들 이 설렘 음료수랑 아이스크림 표지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뭐 눈 같은 거 그려져 있지 않나요? 그리고 흰색, 회색 배경이긴 한데 뭐가 그려져 있게? 나무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쓱 봐봐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여태까지 엄청 잘 팔리고 있었거든. 근데 이름을 갑자기 안녕 봉수 이런 걸 바꿀 수는 없잖아. 같은 제품인 거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요. 아니 이건 표준어 자체가 아니잖아 할 텐데 여기다 한자를 붙여놓습니다. 눈 설자에 올 레자 커먼이라는 뜻이죠. 숲을 림자를 붙여놔요. 그래서 눈이 오는 숲 하고 그림을 이따구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로 이름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디자인은 반응이 좋았는지 계속 그 그림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요.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넌출 얘기하다가 덩쿨이를 갑자기 갔다 왔네요. 여러분들 꼬부기가 지나면 뭐죠? 어니부기죠. 어니부기가 뭔지 알아? 나 몰랐어. 어금니 플러스 거북이로 지은 이름이래. 예쁘게 지었죠. 너 왜 이렇게 신났어 갑자기 막. 자, 애매한 게 말해서 나 힘들게 만들어. 자, 2연 좀만 더 봐도 될까요? 넝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상기도 옛말인데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박넝쿨이,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박넝쿨이 아직 남은 저 기울은 울타리 위로 장독대 위로 새하얀 눈이 나려 쌓인다. 자, 배경 묘사였던 거예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박넝쿨, 겨울인데, 자, 넝쿨이 막 뻗어갔으면 아직 남아있다는 표현을 안 쓰죠. 계절적으로 언제인 거야. 이제 다 식물이 지고 이제 시들고 있는 가을 혹은 겨울인데 눈들이 친 거 보니까 이제 이제 겨울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넝쿨이 다 이제 안 바스러지고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다 시들었지만. 거기에 눈이 내리고요. 화자의 정서는 아직 안 나왔죠? 좀만 더 읽어봅시다. 아이구야. 홀로 지니던 값진 보람, 빛나는 자랑, 모조리 다 불사르고. 화자는 오늘 테마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허무함을 기본적으로 느낍니다. 괜찮을까요? 소슬한 바람 속에 낙엽처럼 무념이 썩어가면은, 자, 무념무상. 이건 근데 긍정적인 게 아니죠. 허무한 무상감을 말합니다. 자, 화자는 극도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맨날 씻으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자, 이거 뭘로 갈지 계속 읽어볼게요. 이 허망한, 그치, 화자의 심리 직접 제시됐습니다. 허망한 시공 위에 내 외로운 영혼 가까이 꽃다발처럼 하얀 눈발이 나려 쌓인다. 자, 이 눈이 힌트예요. 이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화자는 외롭다고도 나와 있네요. 다음, 마음 일이 고요한 날은 아련히 들려오는 서라벌 천년의 풀피리 소리. 이번에도 이미지 대비 느껴지세요? 시각은 아니고 청각적 이미지가 대입되어 있는 거, 대비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비애로 하여 내 혼이 야위기에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투가 중요해요. 내가 살려서 읽어볼게요. 다시. 비애, 슬픔이죠. 슬픔으로 아유 내 영혼을 야위게 하기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뜻을 할 거예요. 다음 줄 볼까요? 절망, 이거 오히려 포근한데 됐을까요? 허무함, 무기력함 속에서 오히려 안식을 얻고 있는 화자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시를 요즘 짤로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야. 포기하면 편해, 이런 얘기예요. 다만 부정적인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에 하는 그거 말고 너무 집착하다가 무언가 좀 내려놨을 때, 허무할 때 오히려 여기서 저 눈처럼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 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찾은 편안함, 안식을 의미하는 그런 시였네요. 자, 여러분들 나 작품은 제가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아우. 유등재가 혹시 뭔지 아세요? 나 작품 제목 자체가 유등재거든요. 등 띄워놓는 축제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고 하면, 이게 이 유등재 축제가 어디서 하냐면 진주에서 하건데, 놀랍게도 이번 시험 끝나고 우리 연휴였잖아요. 저번 주 원장님이랑 갔다 왔어요. 우연찮게. 그때는 뭐 하는 시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진주 남해 갔다 왔거든. 거기에 진주가 있어. 남해, 전주 말고 남쪽 끝에 이제 진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유등재를 해요. 근데 이 유등재가 뭐 하는 거냐? 등을 띄워놓고 하는 축제예요. 예쁘죠? 각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막 축제다 해서 유등재 축제 개회하는데 사실 이 말이 나한테 조금 어색해요. 왜냐? 유등재의 이 재가 젤의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약간 등을 흐르게 하고서 하는 제사를 축제로 하니까 무슨 제사 축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만 이 유등재의 유래를 좀 알고 있으면 시를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하냐? 시간은 1593년으로 가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예요. 진주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교과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그때 7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격렬한 전투였던 거고, 순국한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들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재난이 있고서 많은 사상자가 있으면 따로따로 제례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합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7만 명을 위한 공동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유등재의 기원이에요. 7만 명의 넋을 위로한 거야. 7만 명의 제사를 지낸 거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7만 명을 이제 떠나보낸 사람들이 유등재를 한 이유가 뭘까요? 더 슬퍼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굳이 등을 띄워서 흘려보내는 거는 너무 큰 슬픔이기 때문에 등이 떠내려가듯이 내 슬픔도 덜어서 떠내려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를 갖습니다. 자, 그걸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이거는 42쪽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연을 볼게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수익 씨, 자, 계속 갈게요. 유등재 42쪽이에요.
42쪽이에요. 유동재를 한번 보고 싶다. 해 저문 강가로 나아가 수천 수만 개의 연꽃 등불 밤하늘 별빛 뒷양물 위에 떠서 아득히 행렬을 이루면서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그 눈물 굴속이는 자 요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많이 떨었습니다. 축복의 제의를 추모하는 거예요. 유동재는 기본적으로. 근데 축복의 제의래요. 왜 어떻게 축복인가요? 일단 역설. 일단 역설. 근데 이 역설이 성립하는 이유는 슬픈 사실들을 떠나보내기 때문에 털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이 역설적이지만 성립한다. 이렇게 역설이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하다 보면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빈칸 채우기 꼭 해보세요. 교사님 교과서에서 그대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빈칸 채우기는 따라 이제 답을 보고 쓰시면서 자연스럽게 작품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문제 안 풀겠습니다. 시간이 미안. 여러분들이 풀어봐요. 다음. 님들아, 45쪽, 46쪽에 있는 거는요, 안 어려워요. 아니, 두 개 중에 기출이 이미 있어. 님들 알걸, 이거? 46쪽에 이거 대설주의보 알지 않아? 굴뚝새, 눈, 모라, 피해서. 자, 또 나만 알지.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엄령이라는 말이 중간에 나와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가자고. 백색의 계엄령. 아니, 눈보라를 백색의 계엄령을 한 거야. 작은 굴줄새가 이 눈보라 속에서 이 살아남으려고 여기저기 몸을 숨기면서 겨우겨우 버틴다 하면서 끝나요, 시간. 자, 뭐겠어요? 이거 군부 독재 정권 시절 때 쓰인 거 1980년대 쓰여진 거예요.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그때입니다. 전두환 씨 때예요. 그러면 이 굴뚝새는 뭘까요? 이 포갑적인 그 당시 정부의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끈질긴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소시민들 이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해석 보시면서 풀면 쉽습니다. 이건 이미 기출에 한번 팔렸었어요. 대설주의보는. 그래서 단순히 기상경보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고발시입니다. 나오기는 조금 예민하시니까 이건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아직 판결이 확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안 내겠지 설마. 내면 재밌긴 하겠다. 자, 19쪽입니다. 49쪽입니다. 그 여름의 끝과 김명현의 그 나무인데 잠깐만요. 이거 내가 기억이 좀 희미해서 김명현의 두 번째 나시 그 나무 이거 했나요 혹시? 요게 시험 내기 최적화된 거라서 이미 수능에서 2014년에 한번 팔렸거든요. 근데 세 보니까 벌써 12년이 지났더라고요. 한갑자가 한 바퀴 돌았어요. 12간지가. 나올 만해요. 왜냐면 시험 내기 너무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자, 기억이 안 나거나 기억이 나 혹시? 아니야. 가봅시다. 안 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100% 수능 초심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100%가 어딨어. 아마 내가 1, 2학년 데리고 했나 봐. 그러면 가작품 해석 말고요. 나작품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봐두세요.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 오늘 한시 중에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저 백색의 계엄령은 제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작품은 나올 만합니다. 자, 가볼게요. 내가 읽을게.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여기까지. 하자가 벚꽃 구경한 거야. 화려하게 확 피죠. 여러분 근데 벚꽃 뭐 한 달 내내 있나? 아니지 뭐 길어야 일주일이지. 한번 비 오면 그냥 다 져버리죠. 그 상황이에요. 자, 저 화려한 벚꽃들이 확 폈다가 다 진 벚꽃가예요. 지운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뭐 시적 허용 뭐 문법적으로 안 맞긴 한데 요즘에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다음 미처 제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자, 뭐야? 얘는 성장이 좀 느려. 늦은 나무가 하나 있는 거야. 그걸 발견했대요. 딴 데들은 참고로 다 피고 졌습니다. 계속 갈게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이따 문제 있는데 시간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 부끄러운지 화자가 추측한 대상의 정서인데 부끄럽다는 정서죠. 이 나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여기 있었네요. 자, 그 나무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들이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아하, 이 나무가 늦게 피는 이유가 있었네요. 척박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뿌리가 흙이 충분한 게 아니라 시멘트 쪽에 섞여 있어요.
다만 인과 순서를 화자가 의도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얘가 늦은 이유는요. 시멘트 주변이고요. 토양이 풍부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늘 속에 있어요. 그래서 늦은 건데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인과를. 늦어서 늦게 펴서 부끄러운지 아이고 뿌리를 저 구석으로 이제 숨겨놨네. 그늘 속에 숨어있네 라고 인과를 반대로 본 겁니다. 이 작가의 재미난 표현인 거죠. 자, 계속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이것도 재미난 표현입니다. 당연히 봄이 특정 존재에게 늦게 갈 이유는 없죠. 자, 성장이 늦은 거를 봄이 더뎌서 그 나무에게만 더디게 간다고 재밌게 역시 표현한 거고요. 자,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이 멍울은 뭐겠어요? 꽃봉오리입니다. 딴 얘는 다 폈지만 얘는 아직 못 핀 꽃봉오리를 갖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성화. 이 꽃불성화, 성화봉송이라고 들어봤죠?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폈나 봅니다가 아니라 다음 주까지 읽어야 돼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자, 예상한 거야, 화자가. 그래, 늦었지만 이 꽃봉오리, 작은 봉오리, 그래, 너도 피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했고요. 자, 이제 동일시가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뭐겠어요?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게. 그러면 화자도 아마 같은 처지인가? 다음 주 가볼게요. 산에서 내려와요. 오타 아니야. 이렇게 써있어 원문이. 산에서 내려와서 2달거리나 제자를 찾지 못해. 이거 화자의 상황이야? 대상의 상황이야? 이제 화자로 전환됐어요. 설마 대상이라 생각하는 분 없죠? 나무가 산에서 내려와 2달 동안 헤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화자가 산에서 내려와서 방황하던 2달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봄길이 계속 늦가기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좀만 더 읽을게요.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소송거렸죠. 여러분들 이 늦가기 깨달음이 뭘까요? 바로 이 시 첫 줄에 이 페이지 첫 줄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꽃불성화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나무는 병들었어요. 조금. 그래서 늦게 피는데 그래도 그 봉오리를 꽃불성화 펴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화자는. 그리고 화자도 그 옆에서 늦가기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고 한대요. 자, 화자도 무언가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본인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나무와 공감을 넘어서 아예 동일화가 된 겁니다. 자꾸 이 동일화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오픈해드릴 거예요. 다 읽고. 자, 계속 갈게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사에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기출이라고 했었죠. 아까 2014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미음 밑줄이었어요.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밑줄 쳐놓고요. 선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선지입니다. 환장하는 줄 다 틀렸어요, 님들 선배들. 이거 수능이야. 어쨌든 그 가난한 소지를 저 나무도 피어 올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끝나거든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왜 갑자기 겸손한 태도가 돼요? 동일화에 성공했다면 겸손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불타는 소신공양. 소신공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몸을 불태우는 행위예요. 스님들이 뭔가 항의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은 불타는 이야. 활활 불타는 건데 그 틈새, 그 사이에 가난한 소지로 불타고 있는 게 있나 봐요. 소지가 먼저 서 있죠. 저기 홍콩이나 베트남 같은 데 가서 나도 베트남 가서 한번 해봤는데 소원 빌 때 돈 불태워서 호로록 태우면서 이렇게 소원 비는 거 있거든요. 실제 돈을 하진 않고 거기서 종이돈을 팔아요. 그거 이제 틱틱 태워갖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자, 가난하다면 이 소지를 많이 태울 수 있어요? 아니지. 종이를 많이 못 쓰죠. 실제 돈도 많이 못 쓰고. 그러니까 가난한 존재의 소지, 이 불꽃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활활 불타고 있는데 호로록 하고 그냥 아주 작은 불꽃이에요. 근데 그 나무한테는 이게 뭘 의미하죠? 그 꽃불성화요. 좀 병들고 작은 봉우리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피울 거죠. 잠시만요. 이 꽃불성화는 뭐랑 호응했었죠? 아까 화자에? 늦가기 깨달음랑 호응했었죠. 그러면 이어보세요.
가난한 소지. 이게 그 작은 나무에 꽃 핀 거, 꽃불송화.